오늘도 많이 추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9도였습니다. 전국이 이틀째 기록적인 한파에 갇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8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지고 버스가 얼어붙어 멈춰서는 등 강추위 때문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태용 기자가 매서웠던 오늘 추위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 정수기에 물을 붓자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곧바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와, 이게 되게 신기하다. 밖으로 나와 돌에 물을 따라봤더니 마술처럼 그 자리에서 얼음 기둥이 솟아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추우니까 이제 커피 마시려고 물을 따랐는데 따르자마자 얼어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9.9도. 보통 닷새 이상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일 때 얼어붙는 한강이 이번엔 이틀 만에 얼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호수공원도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추웠던 포천을 찾아가 젖은 수건을 널어봤습니다. 동장군이 엄습한 이곳 포천은 오늘 오전 영하 2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젖은 수건이 5분 만에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전북 진안의 한 사찰에서는 정화수가 얼면서 고드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산 벽내 안에는 보통 20도, 25도 정도 내려갑니다. 5시경쯤에 정화수물을 떠서 또 다시 올렸어요. 근데 바로 1시간 안에 그 고드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원도 철원은 영하 28.1도, 설악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43.3도까지 떨어진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강추위 속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삼성역을 지나던 한 버스. 갑자기 모든 승객이 일어나 내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뒷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한파를 뚫고 달리던 버스가 고장난 겁니다. 지금 한파 때문에 차가 얼어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뒷차를 타시거나 내리셔가지고 타셔야 될 것 같다고.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노인이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울산의 한 상가에서는 수도관이 터져 물을 뒤집어 쓴 건물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였고 부산에서는 한파의 강풍까지 겹치면서 넘어진 철제 표지판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접수된 계량기 동파는 140건. 충북 보은의 아파트와 옥천의 축사에서는 보일러 동파 방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나는 등 난방기기 화재도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진 제주공항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기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몰리면서 오늘까지도 귀경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하늘길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좌석이 여전히 부족해서 항공권을 팔겠다는 사기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공항.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항공사 발권 창구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기표를 구하느라 승객 100여 명은 아예 공항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출근을 앞둔 직장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항돼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도 일단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막막하죠.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항은 이처럼 발 디딜 틈 없이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어제 승객 4만 3천 명이 제주를 떠나지 못했지만 다행히 아침 7시 반부터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530여 편의 항공기가 투입됐고 제주공항의 이륙과 김포공항 착륙 시간도 각각 자정과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오후 들어 바닷길도 열렸습니다. 도무지 이제 광주 가는 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배편은 진도라든지 해남 이제 가는 편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좌석이 부족하고 특히 대체기 투입이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 승객의 불편이 큽니다. 4시에 와가지고 계속 줄 서가지고 대기표 받고서 그 이제 추가로 비행기 된 거는 다 갖고 이제 예약 취소된 거 그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항공권 거래 글이 잇따랐습니다. 웃돈을 받고 대기표를 끊어주겠다거나 자신의 탑승권을 팔겠다는 건데
무턱대고 돈을 보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 예약은 가능하지만 개인 간 항공권 양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를 떠난 승객은 5만 4천여 명. 내일까지 제주를 출발하는 항공기 좌석은 매진된 가운데 제주공항의 귀경 정체는 모레 오후쯤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공격과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장소로 국민의힘 당사를 골랐습니다. 당을 위해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이 무척 낯설다. 정당은 포용과 존중을 절대 간직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불출마 압박을 놓고 과한 당무 개입이다, 구태역이다라는 논란도 이러는데요. 제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끝까지 출마할지 말지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과 친윤석열계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은 강력한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환영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쉽다고 밝혔지만 나경원 지지표의 흡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아마도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집단 린치 사태라며 뺄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무인기 경보가 발령이 됐었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늪장 발령, 보고 지연 같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지 그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 군사분계선으로 날아오는 북한 무인기 추정체가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잡은 겁니다. 그런데 1군단은 인접 부대 등 군 전체의 상황을 알리는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오전 11시 전쯤 공군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포착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던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은 자체 레이더로 무인기 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인기는 바로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공군의 레이더는 비행기 탐지용으로 가동돼 크기 5m 이상의 유인기를 탐지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2m 정도의 소형이었고 공군은 레이더 설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나서야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무인기를 포착한 육군의 레이더 정보가 공군에 실시간 공유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 무인기가 포착된 지 1시간 반이 지난 낮 12시가 되어야 두루미가 발령됩니다. 무인기 탐지 능력이 있던 육군은 전군에 전파를 하지 않았고 전군에 경보를 내릴 권한이 있던 공군은 즉각 탐지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군은 두루미 2단계 대응인 경공격기와 헬기부터 투입합니다. 두루미 발령이 늦어진 탓에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1단계의 경보는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과 공군, 합참 모두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도 주로 헬기를 적 무인기로 가정해 했고 드론을 동원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한 달인 내일 군은 전비검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소나무를 죽이는 제선충병은 한번 번지면 막대한 산림 피해를 입는데요. 이 제선충병을 옮기는 곤충을 잡기 위해 하늘에서 농약을 숲에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범위하게 살포되다 보니 이 농약이 다른 곤충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재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꿀벌의 집단 실종 사태도 이 농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인체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서 머지않은 곳에 자리한 양봉장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운 벌통은 소수고 대다수 벌통은 벌이 없어 한 곳에 쌓아뒀습니다. 소나무 제성충 항공 방제를 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양봉장입니다. 이곳에는 벌통이 원래 200개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3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진 다 그렇지. 소규모 농가들은 아예 없어요, 이제 벌이. 벌이 보이지 않는 양봉장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부산 금정산의 양봉장에서도 벌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80통가량의 벌을 키우던 구자상 씨에게도 이제 남은 벌통은 고작 5개뿐입니다. 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올겨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응애라는 벌 기생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이 만난 양봉농가들이 지목한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살포하는 농약입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제주 에어릅의 넓은 숲을 오가며 약을 살포합니다. 항공방제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벌이 힘이 있고 그 사멸률이 적고 아주 수밀력이 대단히 높았다. 소나무를 죽이는 제선충을 잡기 위한 항공방제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은 그러나 제성충과는 관계없는 다른 나무에도 내려앉습니다. 이 약품의 성분은 티아클로프리드라는 농약입니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5년 동안에만 항공방제로 6만 리터, 지상방제까지 더하면 모두 9만 리터를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는 면적에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약품이 제선충을 옮기는 곤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회 그러면 뭐 거의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제를 하거든요. 턱수염 한우수가 죽을 정도면 곤충들은 거의 다 죽거든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곤충 중에는 꿀벌도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3년 전 작성한 보고서는 항공방제가 실제로 꿀벌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항공방제 약품에 노출된 꿀벌들은 사망률이 올라가고 기억력과 합승 능력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귀소율, 즉 꿀을 모으러 나갔다가 벌통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약품에 노출되지 않는 벌이 평균 52%였지만 노출된 벌들은 8%로 급감했습니다. 항공방제 실시 후 7일 뒤까지 유럽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벌꿀에 잔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꿀벌 실종의 원인 중 하나라는 양봉농가들의 주장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약품은 주로 봄에 살포하는데 꿀벌이 실종되는 시기는 가을 이후라 시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성 전문가들은 약품의 잔류 효과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잔류 효과가 있습니다. 방광기가 굉장히 깁니다. 시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공방제로 살포된 잔류 농약은 인체에도 유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농지에 뿌리는 농약은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지만 산에 뿌리는 농약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선충 항공방제를 하던 일본도 부작용과 방제 효과의 득실을 따져본 뒤 항공방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산림 농약 살포가 꿀벌 실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대책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항공방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헬리콥터를 이용한 광범위한 살포 대신 드론을 활용한 정밀 살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